한국 교실을 지배하는 그러한 논리를 보세요. 경쟁, 우열, 지배입니다. 한국 교육을 잘 받으면 12년 동안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자기 생각을 단 한 줄도 안 쓰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스카이 들어갔다고 좋아해요. 그들의 심연, 내면의 우물을 우리 어른들이 지금 빼앗고 있다. 이 엉터리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지금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을 개혁해야 되는가, 무엇부터 바꿔야 되느냐,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독일 사례를 많이 드시잖아요. 예. 등수석차가 없다고 하는데 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개인 성취는 어떻게 하는지 그죠? 아이들을 줄 세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등수석자라는 건 줄 세우는 거죠. 몇 등 이렇게. 네. 그런 게 일체 없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1970년에 교육개혁을 하는데요. 그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그러한 슬로건이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예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센 얘기죠. 네, 경쟁 교육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일체의 등수석차를 다 없앴고요. 학교 간의 경쟁도 없앴고요. 대학 입학 시험도 없습니다. 아비투어,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보고요. 이 고등학교 졸업시험 90%가 붙습니다. 거의 다 붙는 거예요. 그걸 붙은 아이들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심지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게 다 자유를 줬어요. 정말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놓은 게 이제 독일의 경우인데요. 우선 첫 번째 의문이 들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특히 한국인들은. 왜 경쟁 교육이 야만이냐.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일정한 발전이나 성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죠? 왜 독일에선 경쟁 교육을 야만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히틀러 때문이죠. 1968년 68혁명이 있고 나서 독일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히틀러 파시즘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청산할 것인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히틀러는 이 세계를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정글로 봤죠. 그리고 그 안에서 는 다윈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것.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이건 자연의 이치야. 자연의 이치. 그러니까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족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덜어 학살했기로서니 그게 뭘 그렇게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했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히틀러 파시즘의 핵심 이념은 경쟁, 우열, 그 다음에 지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없애지 않는 한 히틀러 파시즘은 하시라도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렇게 해서 경쟁과 우열을 나누는 교육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1970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50년이 넘었죠? 2020년이니까 독일을 어떤 나라로 만들었나요?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부강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지금 독일을 만든 것은 독일은 the most admired country in the world. 갤럽에서 계속 이걸 합니다. 가장 존경할 만한 나라. 계속 1등이에요. 목표 자체가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지향점 자체가. 네, 독일이 지금 계속 1등입니다. 저는 이건 기적이라고 봐요. 독일이 얼마나 끔찍한 나라예요. 20세기의 최악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나라예요. 1차 세계대전 일으켰죠. 2차 세계대전 일으켰죠. 유태인 학살했죠. 학살도 그냥 했어요.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사람을 모아놓고 어떻게 공장식으로 인간을 죽여요.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벌인 이 독일인들이 오늘날 가장 성숙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성숙한 시민들이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육개혁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교실을 한번 보세요. 한국 교실을 지배하는 그러한 논리를 보세요. 경쟁, 우열, 지배입니다. 한국 교육을 잘 받으면 12년 동안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이게 저는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육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박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걸 당연한 걸로 여겨왔어요. 근데 당연한 게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개혁을 통해서만 그러한 사회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게 한두 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 게 느껴지는 게요. 제가 독일 취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란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교민 이제 부모가 이제 독일 학교를 보내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는 애들을 집에서 먼저 알파벳 독일식으로 다 이거 다 가르쳐 갖고 보냈더니 그 학교에서 애를
학교로 등교시키지 마라. 그렇죠. 왜냐하면 너희 아이가 미리 알파벳을 다 외우고 와서 다른 아이들의 배움의 기쁨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알파벳 교육이 끝난 다음에 오고 그 전에 절대로 미리 예습시키지 마라. 다음에 맞습니다. 예습시키면 네. 또 못 나오게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저도 경험해봤습니다만 왜 집에서 문제집도 안 풀려요? 이런 말이 실제로 나오거든요. 교육 현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이게 가능하겠냐? 우리는 계속해서 사교육이 따라가고 또 사교육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과연 쉽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의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병든 시스템인지 이걸 우선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식으로 말하면 제가 그걸 많이 사례를 드는데 에릭 프롬이 한 말 중에 정상성의 병리성이란 말이 있어요. Pathology of Normality. 저는 그 말이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봐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게 너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때 늘 당연시하는 경쟁, 우열을 나누는 거, 또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걸 당연시하는 거. 이게 파시즘이라는 거.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죠. 그와는 다른 교육,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을 발견해서 키워주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스스로를 존엄한 존재로 느끼고 행복의 감수성을 기르는 것.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특히 약자와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게 교육이다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 정반대로 가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개혁을 할 때 사교육시장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물론 뭐 이걸 그냥 부패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정부에서 볼 때는 사교육시장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창출되고 또 고용도 이루어지는데 예. 이 산업 자체를 다 버리고 갔다가는 이거 경제적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사교육시장이 워낙 비대해져 버리니 예, 예. 지금 그러면 사교육은 독일처럼 다 사라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던 게. 그러면 어떻게 이 적응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존재하지 않나요? 저는 그게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지식인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한국 사회의 다른 형태의 지식 문화 이걸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잠재력의 풀이라고 보고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든가 테오도르 아도르노, 유르겐 하버마스, 악셀 호네트 이런 아주 세계적인 철학자들의 집단이죠. 그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있는 사회연구소 거기 출신의 이제 철학자들 그룹인데요. 제가 1년 동안 연구년으로 거기 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놀라서요. 매주 일종의 북 콘서트를 해요. 신간이 나오면.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책들이 쉬운 책들이 아니에요. 엄청 난해한 철학서들인데 그런 걸 거기 와서 저자가 발표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세미나룸이 꽉꽉 차. 야, 저렇게 어려운 책을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꽉꽉 메우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런 지적 문화의 지층이 대단히 깊고 넓은 거예요.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위 지식 문화의 틀이 또는 층이 너무 얇거나 좁습니다. 저는 지금 사교육 시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국의 지적 문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걸 어떤 장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로 유럽처럼 간다면 이렇게 교육비가 많이 들지도 않을 거고 분명히 아이들도 이렇게 고통받지 그렇죠. 않긴 할 건데 예. 문제는 사교육 시장이 그냥 언제나 그냥 한 발 앞서서 우리 교육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뭐 사교육 시장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또 다른 살 길을 만들어준다고 예, 치고 예.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로 사교육이 필요 없는 그런 새로운 교육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미 우리는 이 경로로 왔기 때문에 진짜 변할 수 없는 건지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거기서 비틀어졌는데요. 독일은 결국은 이러한 교육개혁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68혁명이에요. 68혁명. 그래서 68혁명을 주도했던 그 당시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이 결국은 히틀러 파시즘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것. 이게 새로운 독일의 출발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 모델이 성공했다고 봐요. 지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독일이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이러한 나라가 된 건 기적이죠. 이건 교육개혁이 이 기적을 만든 것이고요. 한국의 경우는 독일의 68에 해당되는 세대가 86이죠. 소위 586, 386 했던
이 86세대인데요. 86세대가 한국 사회의 말하자면 군부 독재를 청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하죠. 그런데 이들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전혀 개혁을 안 그렇죠. 교육 개혁에 일조했다기보다는 한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또는 고착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서요. 그 당시에 상황적 요인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한 측면이 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 시장을 어떤 형태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실천적으로 이렇게 독일 교육을 참고해서 좀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실질적인 지금 말씀드린 대로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주 간단해요.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 대학 입시를 없애라, 폐지해라. 둘째, 대학 서열 체제를 폐지해라. 셋째,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제가 이걸 계속 지금 3년, 4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웃었어요. 저 교수가 세상 물정 모르고 참 이상주의자구나. 이렇게 많이 웃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잘 보세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한 이것이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마이클 샌델 교수 아시죠? 네. 예, 이분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주목받았죠. 그 책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날 미국 사회를 지금과 같은 이런 야만적인 사회로 붕괴시킨 것, 그것은 바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능력주의 경쟁교육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제 방법과 똑같아요. 입학시험 없애고 대학 서열체제를 없애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 입학시험이라는 걸 자격시험 수준으로 보고 거기서 합격한 학생들은 차이 없다. 그러니 추첨으로 배정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서열을 없애야 된다. 이걸 방안으로 내놓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없애야 된다. 이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국에서 이걸 우리보다 먼저 실행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지금 바이든 예산에 등록금 없애는 예산 들어간 거 혹시 아세요? 많이 줄이는 쪽으로 갔더라고요. 버니 샌더스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핵심이 대학 무상 등록금, 대학 등록금 없애라. 그 다음에 대학생 부채 탕감. 미국 대학생 대다수가 부채를 갖고 있잖아요. 천문학적이죠. 천문학적이죠. 뭐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부유세 도입. 이게 핵심이잖아요. 바이든과 샌더스가 정책 공약 합의를 했죠. 그러면서 샌더스가 상원 예결위원장이 됐잖아요. 네. 거기서 이걸 넣습니다. 칼리지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예산에 대학 무상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서 대학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예산으로 반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제가 하는 말이 단순한 이상은 아닌 거죠. 유럽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도 유럽식으로 따라가고 있다.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교육이 안 바뀌는 상황에서 현 부모가 우리 교육 상황에서 대응하는 전략 이게 뭔지 궁금해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지금 학교 교육의 경쟁 체제를 통해서 자기를 규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와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한 것 혹은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 그것을 믿지 말아라. 그것을 부정해라. 지적인 능력이 높은 사람은 한국 교육에 오히려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정답을 외우는 이런 류의 교육에 정말로 지적 천재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더 겸손해져야 된다. 학교에서 열등하다고 느껴지는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이 한국 교육에 적응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랑 무한한 것이다. 그러니 한국 교육이 여러분들을 규정하거나 평가한 부분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기르는 우리 아이들도 한국 교육에 너무 예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예요. 제가 독일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사유의 깊이가 없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교육과 한국 교육이 지금 여러 가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독일에서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괴벨스가 1933년에 언론인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합니다. 그 연설문을 줘요. 분석하라. 그리고 당시에 히틀러 파시즘을 비판하는 캐리커처 이걸 같이 줘요. 그리고 이 둘 연설문과 캐리커처를 서로 비교해라. 유럽 문제의 최종 해결은 결국은 유태인들을 멸종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히틀러의 명제 이 명제에 대해서 평가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분석하라, 비교하라, 평가하라. 그리고 5시간. 5시간 300분을 줍니다. 300분 동안 쓰는 거예요. 아비투어 시험. 그런데 아까 한국 문제 보세요. 자기 생각을 단 한 줄도 안 쓰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스카이 들어갔다고 좋아해요. 그러면 독일 교육과 한국 교육을 비교했을 때 독일 교육에 있으면서 한국 교육에 없는 게 뭐냐? 그렇게 누가 물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은 시면이다. 시면, 깊이라고 하는 것. 내면에 자기 우물이 있어야 여기서 자아가 자라고 개성이 자라고 정체성이 자랄 거 아니에요. 한국 아이들은 이게 없어요. 그런 아이들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왜? 달달달달 외우는 아이들 사이에 생길 수가 없죠. 내가 독일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중학교 2학년짜리를 만났는데 너무 말하는 게 신기해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들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니체의 얘기들을 주로 해요. 얘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걸 보고 너무나 감동을 한 거예요. 1년 내내 니체 책만 읽었대요. 니체 전집을 다 읽었대요. 1년 내내. 읽기 힘든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읽었겠죠. 당연히. 네. 니체 책은 얼마든지 읽죠. 칸트는 못 읽지만. 네. 그러니까 얘는 거의 환생한 니체예요. 모든 상황에서 니체를 인용하는 아이가 된 거죠.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아주 독특한 아이들이죠. 자기 나름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눈. 이게 이미 중고등학교 때 있는 거예요. 그 바탕은 뭐겠어요? 독서입니다. 엄청나게 읽어요. 근데 지금 한국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독서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집을 풀면서 달달달달 외우는 이런 재미없는 공부를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적으로 자기의 시면을 가지고 개성적인 사유를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이나 학문 분야에서 이런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한국 아이들에게 우리가 빼앗은 것은 그들의 시면, 내면의 우물을 우리 어른들이 지금 빼앗고 있다. 이 엉터리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김누리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종의 경제막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